며느리가 우리 집 주치의와 바람을 피우면서 저와 남편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20억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74살에 시작한 청소 알바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향숙입니다. 올해 74살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을 믿지 못하게 된 적 있으세요? 저는 평생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며느리 수진이는 8년 동안 정말 괜찮은 며느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시작한 일 때문에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철수는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벌써 5년째 박진수 원장님께 진료를 받고 있는데 정말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었죠.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저희 같은 노인 환자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남편도 박 원장님은 정말 의사다운 의사라고 항상 칭찬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나름 괜찮은 며느리였어요. 결혼한 지 8년이나 되었는데 처음에 어색함도 많이 사라졌고 명절 때면 성의껏 준비해주고 가끔씩 안부 전화도 해주는 그런 며느리였죠. 요즘 며느리들 중에서는 정말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꽤 믿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계기가 동네 슈퍼에서 만난 옆집 김 할머니와의 대화였어요. 김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또래들도 일을 많이 한다면서 본인은 경로당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김 할머니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나는 이제 끝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을 하면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싶다는 거였어요.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하루 일과가 너무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려주고 혈당 체크해주고 약 챙겨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오늘도 하루가 또 갔네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중 아파트 게시판에서 오피스텔 청소원 모집 광고를 봤어요. 나이 무관, 성실한 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이 무관이라는 말이 정말 반가웠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뭐하러 왔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집에서 매일 청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남편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으며 그래, 좋은 생각이라고 해주더라고요. 요즘 맨날 심심하다고 했는데 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아들은 돈이 부족하면 자기가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아들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도 자존심이 있다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벌어보고 싶다고 했죠. 수진이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몸이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직 팔팔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수진이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 첫 직장에 입사하던 날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면서 김향숙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웠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관리소장님이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어요. 청소 일이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면서 괜찮으시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집에서도 매일 청소를 하니까 오히려 더 넓은 곳에서 해보고 싶다고 답했어요. 그분이 웃으며 요즘 어르신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할머니 같은 분들이 오히려 더 꼼꼼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가 아직도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곧 제가 청소하러 들어간 405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8시 드디어 첫 출근 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맡게 된 405가 바로 그 운명의 방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관리소장님이 저를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김대리라고 하시는 30대 젊은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다른 청소 직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모두 저보다 어린 분들이었어요.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었죠. 다들 어머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대단하세요. 하면서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처음엔 내가 너무 늙었나 싶었는데 그런 걱정이 사라졌답니다. 김 대리님이 청소 도구들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어요. 걸레도 있고 유리창 닦는 도구도 있고 어려우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집에서 50년 넘게 청소해온 저인데요. 대리님, 걱정 마세요. 이런 건 눈 감고도 해요라고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맡은 구역은 3층이었어요. 301호부터 310호까지 10개 방이었죠. 대부분 비어있는 방들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첫날이니까 5개 방만 해보세요. 천천히 하시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방인 301호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일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냥 집 청소하는 느낌이 달랐어요. 누군가가 제 일을 인정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첫 번째 방을 깨끗하게 닦고 나니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거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김 대리님이 와서 보시고는 할머니 진짜 잘하시네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집에서 연습 많이 했거든요라고 농담으로 말했는데 정말 기뻤어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하나씩 해나가니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어떤 순서로 청소하면 효율적인지, 어떤 도구를 쓰면 더 깨끗해지는지 금세 파악했죠. 50년 넘게 집안일 해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하시네요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에이, 그런가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한 건데요라고 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 마치 회사에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일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4층까지 올라가서 일했어요. 404호, 405, 406호.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405 앞에 가끔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여자 구두가 놓여 있는 것도 봤고요. 김 대리님께 405에 사람 사느냐고 물어봤더니 아, 거기요? 가끔 오시는 분이 계세요. 월세로 빌려서 쓰시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방이 제 인생을 뒤바꿀 장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때? 첫날 일은? 하고 물으시길래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친절해라고 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신났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같은 집안일이어도 일을 하고 와서 하는 집안일은 뭔가 달랐어요.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첫 출근 잘했어. 어떠셨어요? 너무 재미있어. 사람들도 좋고 일도 할만해라고 했더니 아들도 기뻐하더라고요. 수진이도 전화를 바꿔봤더니 물었어요. 어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집에만 있을 때보다 기운이 나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기분 좋고 용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말이에요. 첫 주가 지나면서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청소해야 할 방들의 특징도 파악하고 어떤 방이 더 더러운지, 어떤 방이 자주 사용되는지도 알게 됐죠. 특히 405가 신경 쓰였어요. 다른 방들은 정말 비어있는 느낌인데 거기만 뭔가 사람 냄새가 났거든요.
향수 냄새도 나고 가끔 커피 냄새도 났어요. 신기하네. 월세로 빌려서 가끔 오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꽤 자주 오시나 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금요일이 되었을 때 김 대리님이 첫 주급을 주셨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꼼꼼하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15만 원이었어요.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번 돈이라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내가 번 첫 월급이야. 우와, 대단해. 우리 향수기가 진짜 직장인이 되었네. 남편이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더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그 돈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를 사왔어요. 이거 엄마가 번 돈으로 사는 거야. 그래? 그럼 더 맛있겠네. 정말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405에서 제가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해서 3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4층으로 올라가서 405 앞에 섰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시작되었답니다. 404호를 청소하고 나서 405로 향했는데 문 앞에 또 구급 구두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구두가 두 켤레였어요. 여자 구두 하나, 남자 구두 하나. 김 대리님이 비어 있다고 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자기야, 커피 더 마실래? 이 목소리.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수진이가 왜 여기 있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문에 바짝 붙었는데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고마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거야? 이 목소리도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혼자 있다니.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들어봐야겠다 싶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청소도구를 문 앞에 살짝 놓고 다른 방을 먼저 청소하는 척하면서 계속 지켜봤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평소에 보던 수진이와는 달랐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마치 데이트하러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나온 남자를 보고 더 놀랐어요. 박진수 원장님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5년째 다니고 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 두 사람이 복도에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연인이었어요. 수진이가 박 원장님 넥타이를 고쳐주고 박 원장님이 수진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게 뭔 일이야. 저는 급하게 청소도구함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들렸어요. 자기야,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어? 글쎄. 시아버지 병원 일정 보고 연락할게. 시아버지라니. 그럼 우리 남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난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조금만 더 참아줘, 시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우리 주치의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손이 떨려서 청소도구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405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안에서는 커피 냄새와 향수 냄새가 났어요. 소파에는 방석이 2개 나란히 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이 2개 있었어요. 정말 이곳이 그들의 미래 장소였던 거예요. 침실까지 들어가 봤는데 침대가 어수선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청소는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른 방들도 대충대충 하고는 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째 오늘은 일찍 왔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수진이와 박 원장님이 함께 있던 모습, 그들이 나눈 대화. 특히 시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우리 남편에게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어제 다른 남자와 미래를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그 순간 섬뜩했어요. 며느리가 박 원장님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동시에 남편을 그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다니.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갈게. 네, 그럼 나중에 안부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게 정말 맞는지, 혹시 다른 상황인 건 아닌지.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봐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단순한 청소원이 아니라 탐정이 되었어요. 405호를 중심으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도 온 신경이 405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요일에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드디어 그들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되었답니다. 목요일에도 그들이 만났어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했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혹시 모르니까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말이에요. 오전 10시쯤 수진이가 먼저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차려입고서는 405로 들어갔죠. 30분 후에 박 원장님이 도착했어요. 두 사람이 문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껴안고 볼에 키스까지 하더라고요. 완전히 연인이었어요. 저는 복도 끝에 숨어서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증거는 남겨야겠다 싶었거든요. 두 사람이 405 안으로 들어간 후 저는 옆방인 404호를 청소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들리는 대화가 점점 더 충격적이었답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거야? 난 더 이상 참기 힘들어. 박 원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계획이 거의 다 됐어. 무슨 계획? 시아버지 치매 진단 받게 하는 거야. 치매 진단이라고요? 치매면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치매가 아니신데. 그건 박 원장님이 진단서만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제가 듣고 있다는 걸 깜빡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박 원장이 대답했어요. 그건 좀 의사로서 윤리적으로. 에이, 별거 아니잖아. 건망증 좀 심하다고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수진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통장도 관리하고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어. 시아버지는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요양원이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정말 치매가 아니신데 괜찮을까? 누가 알겠어? 75세면 치매 와도 이상하지 않잖아. 그리고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기도 하고. 제 남편이 가끔 열쇠 어디 뒀는지 까먹거나 하는 정도인데 그걸 치매라고. 진단서만 나오면 법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어. 그럼 재산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와. 박 원장이 망설이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거짓 진단서는 자기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어차피 나중에는 정말 치매 올 수도 있잖아. 정말 뻔뻔한 여자였어요. 집값만 해도 15억은 될 텐데 그것만 처분해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15억. 박 원장님 목소리에 욕심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다 합치면 20억은 넘을 거야. 20억이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남편이 알뜰하게 모아둔 거였나 봐요.
생각해봐. 20억이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럼 어르신은?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거지.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 편히 지낸다고요?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가둬놓겠다는 거였어요. 진단서는 언제쯤 써줄 수 있어? 글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자기야, 너무 고민하지 마. 어차피 시아버지한테는 좋은 일이야. 혼자 사시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관리받는 게 낫잖아. 수진이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놓고 재산을 가로채는 게 도리어 좋은 일이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 후로는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청소도구를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참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일이 일찍 끝나서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남편인데 며느리가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니.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우리 집 재산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통장들을 살펴보니 정말 상당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평생 아껴 모은 돈, 집값, 주식까지. 수진이 말대로 20억 정도는 될 것 같았어요. 이런 큰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화요일에 들은 대화를 녹음했어요. 박 원장님, 결정하셨어요? 응. 경도 인지장애 진단서 정도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해야 해. 물론이죠. 점진적으로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 대화를 다 녹음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며느리와 박 원장이 거짓 진단서를 만들어서 제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증거가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음모가 남편뿐만 아니라 저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수진이와 박 원장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들은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남편만이 아니라 저까지 표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두 사람이 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404호에서 청소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박 원장이 다음 주 남편이 병원 오면 그때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냐고 수진이가 물으니까 간단한 인지 검사에서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기억력 테스트에서 부정적인 기록을 남기겠다고 하더라고요. 박 원장이 정말로 검사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가 그럼 확실히 치매 진단이 나올 수 있냐고 물으니까 경도 인지장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기뻐하면서 이제 정말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 원장이 수진이에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으니까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까지 말하는 거였어요. 왜 어머니까지 그래야 하냐고 수진이가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재산 관리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 원장이 차분하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어머니도 치매 진단을 받게 하냐고 수진이가 물으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울증이나 망상장애 같은 걸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망상장애라고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박 원장이 그래야 안전하다고 두 분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으면 자녀가 모든 걸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는 듯하면서 어머니는 정말 정상이신데 괜찮겠냐고 하니까 박 원장이 그건 쉽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할머니들 우울증 많다면서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 몇 번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행동이냐고 수진이가 물으니까 예를 들어 밤에 소리 지른다거나 며느리를 때린다거나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하는 행동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박 원장이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럼 자기가 어머니가 자기한테
폭력을 휘둘렀다고 신고하면 되냐고 수진이가 물으니까 맞다면서 그럼 정신감정까지 받게 될 거고 자기가 조작하면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신고까지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사람들이 저와 남편을 둘 다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다니. 수진이가 그럼 두 분 다 요양원에 보내고 자기들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박 원장이 그렇다면서 20억 정도 되니까 자기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정말 기대된다면서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고 물으니까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고 먼저 시아버지 치매 진단받게 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라고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저와 남편이 둘 다 정신병자로 몰려서 요양원에 갇힐 뻔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참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수진이와 박 원장이 우리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생각에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버지 내일 병원 가시는 날이라고 자기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소름 끼쳤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직접 병원에 데려가서 거짓 진단을 받게 하려는 거였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우리가 알아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자기도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런다면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시작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멀쩡하다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전문의 선생님께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모았고 그들의 계획도 다 알았어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들한테 말하면 믿어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대놓고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금요일 오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405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라고요. 수진이가 혼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고 어머니가 여기서 뭐 하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청소 일하고 있다고 답했죠. 그랬더니 수진이가 청소 일을 여기서 하냐고 다시 물었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405가 자신의 비밀 공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될까 봐 놀란 거라는 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설마 여기서 계속 일하신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한 달 정도 됐다고 답했더니 수진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모든 걸 들켰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수진이가 어머니 혹시 뭔가 보신 게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뭘 보았냐고 되물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얼버무렸어요. 수진이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이 방 청소할 때 사람들 본 적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이제 저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응, 봤다고 답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누구를 보셨냐고 물으니까 너랑 박 원장님이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가 주저앉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변명하려고 하길래 나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뭔가 결연한 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뻔뻔한 어조였어요.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말 대신에 오히려 저를 위협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뭐라고 되물으니까 어머니가 들으신 게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어차피 들키게 된 것 같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방문을 닫았어요. 어머니가 저희 계획 다 아시죠? 하면서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계획이냐고 물으니까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도 똑같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정신병 진단을 받게 해서 두 분 다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어차피 나이 드시면 그렇게 될 거라면서 조금 빨라질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완전히 미쳤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도 아시잖냐면서 아들이 자기랑 이혼하면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계속해서 뻔뻔하게 말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어머니도 편안한 요양원에서 지내시고 자기들은 재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물으니까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됐다고 박 원장님도 동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박 원장이 들어왔어요. 박 원장이 저를 보고 당황했어요. 수진이가 어머니가 모든 걸 아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박 원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저는 다 들었다고 말했어요. 우리 남편 치매 환자로 만들고 저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 가로채려는 거 다 안다고 했어요. 박 원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진이가 박 원장을 말렸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다고 어머니가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향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경찰에 신고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아직도 당당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시면 아들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잠시 주저했어요. 정말 아들에게 이런 일을 말해야 할까? 어머니 생각해 보시라고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자기 아내가 시부모님을 이렇게 속였다는 걸 알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교묘하게 저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증거가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나 너희 대화 다 녹음했다고 말했어요. 휴대폰에서 며칠 전 녹음한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시아버지 치매 진단 받게 하는 거야.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도 정신병 진단을 이런 대화들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수진이와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수진이가 물었어요. 박 원장이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미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 뻔뻔한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너 이제 내 며느리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405에서 벌어진 일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정신없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앉아보라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표정이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시아버지 치매 진단 받게 하는 거야.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수진이랑 박 원장이 당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우리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개념 없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평생 욕도 안 하던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물으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말해야 한다고,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 집에 와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와봐라 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오후에 아들이 왔는데 수진이는 안 데려왔더라고요. 앉아라, 충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 정신 단단히 잡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말해줬어요. 405에서 목격한 것들, 녹음한 대화들, 며느리의 계획들 다 말이에요. 아들이 녹음을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이게 정말 수진이 목소리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엄마가 직접 들었다고 했어요. 아들이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하면서 말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자기가 수진이를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부모님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다니 하면서 자책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집에 왔을 때 아들이 바로 대질했어요. 405가 뭐냐고 물으니까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다 들었다고, 너랑 박 원장 대화를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도 수진이는 끝까지 잡아떼려고 했어요. 당신 엄마가 뭘 잘못 들었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이 휴대폰에서 녹음을 틀어주니까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이게 정말 너냐고 아들이 물으니까 수진이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그래, 맞다고. 그런데 뭐 어쩔 건데 하면서 말이에요. 아직도 뻔뻔했어요. 우리가 평생 시부모 모시고 살 줄 알았냐고, 재산도 못 건드리고 살 줄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미친 게 아니라고, 현실적인 거라고. 당신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 건데 우리 인생은 언제 시작하냐고 수진이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나가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좋다고 나가겠다고 하지만 자기 몫은 챙겨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몫이냐고 아들이 물으니까 재산 분할 위자료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끝까지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에 갔어요. 사기 미수로 신고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경찰관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녹음 파일이 있으시니까 증거는 충분하다고, 그런데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기 미수, 문서 위조 미수 혐의로 조사하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박 원장도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며칠 후 박 원장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어떻게 의사가 그럴 수 있냐고 물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수진 씨에게 흔들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박 원장은 결국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진이와도 헤어졌더라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이혼 조정에서도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끝까지 돈을 요구했어요. 아들이 너는 부모님을 속이려고 했잖아라고 하니까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뻔뻔한 여자였어요. 다행히 법원에서는 수진이의 행위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진이는 저희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아들이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청소 일을 안 했으면 저희가 다 당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오히려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혼자서 이 모든 걸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74살에 시작한 청소일이 정말 하늘의 도움이었다는 걸요. 네, 8번째 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째 장, 새로운 시작, 결말과 교훈. 사건이 정리된 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74살에 시작한 청소일이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김 대리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하셨다면서 말이에요.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누가 이런 걸 알아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기분 좋았어요. 74살에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만약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정말로 치매 환자와 정신병자로 몰려서 요양원에 갇혔을 거예요. 그리고 20억이 넘는 재산을 다 빼앗겼을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믿었던 며느리가 저희를 그렇게 속이려고 했다니. 그것도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 말이에요. 평생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74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우리 가족을 구했답니다. 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집에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남편 병원 모시고 가는 일도 직접 해줘요. 새로운 병원도 찾아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주고 저희 건강 관리를 더 꼼꼼히 해주고 있어요. 제가 계속 청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자기도 엄마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뿌듯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오피스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405는 이제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 방을 청소할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낸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대리님이 저를 정말 아껴주세요. 다른 직원분들도 향숙 할머니라고 부르시면서 존경해 주시고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오피스텔 관리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뿌듯해요. 남편도 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건강도 더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남편 보약도 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제가 번 돈으로 가끔 복지관에 기부도 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기뻐요. 이런 게 바로 일하는 보람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주변 어르신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나이에 일을 시작했느냐고 무서우면서도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 시작하는 건 늦지 않다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나이에 뭘 하겠어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도전해 보세요. 저처럼 뜻밖의 일을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수진이를 정말 믿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런 무서운 계획이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재산 관리나 의료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의심해 보세요. 저처럼 우연히 알게 되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74살에 찾은 새로운 삶의 보람이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예요. 몸이 허락하는 한 말이에요.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면서 우리 나이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뒤바뀔 수 있어요. 저처럼 74살에도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용기를 내세요.